북한이 남침 야욕을 노골화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4년 8월 4일 김정은이가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에 있는 부대에 인도한다고 하는 그 식을 거행하고 또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북괴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밝혔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의 우세를 이제 우리가 확보했다. 화력 임무 공간을 다각화하는 것을 실현했다. 전술핵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고 남침을 걱정하는, 그것을 막아내고 적을 섬멸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괴가 이번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저것이 가짜일 거다. 저 위협은 위협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방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보통은 적이 보여주는 위세를 더 크게 인식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우선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어째서 발사대 250대를 보여주는 것인가? 군사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보면 다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김정은이에게 이로울 것이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250대라면 또 다른 곳에 또 250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500대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도된 이 발사대는 사거리가 110km, 그래서 이거는 그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 그 발사대라고 지금 식별이 되었습니다. CRBM 화성 11라 발사대다. 그런데 이 화성 11라라고 하는 이것은 오로지 대남 공격용, 즉 우리나라 공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체계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0대라고 했는데 바퀴 6개가 달린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다.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배제하고 이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이 되면 한 대당 4기씩 미사일 총 1000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나기 퍼붓듯이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북괴는 오래전부터 서울 불바다에
이런 위협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괴의 그 장사정포로 사격을 퍼부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4년 8월을 기해서 이제부터는 장사정포의 사격에 더해서 이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1000기의 공격을 같이 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사정포가 있고 거기에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1000기가 있고 이것으로 다인가, 이것만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위협인데, 이것만으로 다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핵탄두 공격이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8월 4일에 화성 11라 발사대를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하는 것은, 이거는 전술핵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런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것이 불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 뉴스를 두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분석, 그런 의견도 뉴스에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군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많은 발사대에 들어갈 그 미사일을 원활하게 생산해서 이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니 적이 나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저 총알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총알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코미디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 무기체계의 그 수준, 실력을 가지고 북한 무기체계는 정확도도 문제가 있고 그 성공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발사대 250대를 보여주고 저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국민에게 밝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거 별거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성능이 좋지 않다더라, 그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탈북자가 증언을 했는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10발을 만들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한두 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지나가는 시민의 의견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의 행사에 김정은이가 참가하게 되면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탄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동원된 250대 저 발사대는 모두 빈 껍데기인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거냐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인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작동률이 10%나 20%였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95% 수준이었다. 그리고 설령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무기 만드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개량했을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미사일 1000기가 없을 거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은 우리 수도권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1000기가 한 번에 다 날아와야만 그게 척척 조립이 돼서 건담 1기가 돼서 그런 공격을 받아야만 파괴되는 그런 곳인가? 미사일 20기가 날아와서는 우리는 전혀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고 끄떡 없는 그런 성벽인가 우리가? 저들이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싶은 겁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대 250대 거기에 미사일을 각각 4대씩 얹어서 그러면 한 번에 미사일 10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사거리가 뭐 110km 이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거리에 따라서 미사일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거리가 긴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사거리가 짧아서 비무장지대를 날아 건너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이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지금 배치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 미사일, 그게 사거리가 얼마나 짧으면 만족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분통 터지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거리가 짧은 것을 가장 국경선 거기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변함없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재래식 장사정포 앞에서도 무력한 것이 서울이다 이런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의 한 소식통은 또 이런 말도 이제 언론에 흘렸습니다. 북한이 개전 초 남침을 하는 남침하자마자 이런 때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에 중요시설 이외에 어느 정도 피해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시설만 지키겠다는 것이냐, 이 기본 마음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은 좀 죽어도 되고
민간시설은 좀 부서져도 되고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반벤 디펜 그도 별거 아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저 250대의 발사대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1000기의 미사일은 잠재적으로 있다고 본다. 잠재적으로 있다는 말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지금 당장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참 그 거리가 있는, 미국에 앉아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에게 어떤 공격을 받든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는 당신 바보냐?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은 김정은이가 핵탄두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1000개가 있으면 한국에 한 100개 쓰면은 족하겠죠. 다 파괴가 될 겁니다. 손들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100개 쏘고 나면 900개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900개를 어디다 쏠 거냐? 미국 아니면 일본 여기다 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900개 몇 개가 남느냐? 이게 900개가 남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 사람도 참 미국인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공개한 발사대 250대 중의 일부는 실제 발사대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거 모형이래 이러고 다니겠죠. 그래, 일부가 실제 발사대가 아닌 모형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웰컴이라는 거냐?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정확성이 부족해서 오산이나 대구 공군기지 같은 군사 목표물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군사 목표물에 피해가 있는가, 특히 미군 부대에 피해가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 타격한다면 큰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이랬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 타격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서울 수도권은 그저 단 한 발만 떨어져도 그래도 우리 국민은 목숨을 잃고
우리는 김정은이의 그 침략, 그 앞에 그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왜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고 비논리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산이니 대군이 하는 이 미군 기지 중심 사고, 여기에서 우리는 좀 섬뜩한 현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서울은 당연히 포기하고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내놓고 한 번에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이게 뉴스로, 이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는 점입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적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미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적을 인식해야 하겠죠. 어디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지. 그런데 250개의 이동 발사대가 있는, 이게 자동차에 실려 있으니 이동 발사대 아닙니까? 딴 거 그만두고 이번 발사대만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250곳 가운데 어디에서 핵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내야 선제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선제 타격이 불가능해졌다 하는데 벌써 수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탄도미사일을 날린다고 했을 때 탄도미사일도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 우선 1000발이 다 날아올 경우에 불가능하죠. 줄여봅시다. 250발이 날아올 때, 이 이동식 발사대 250곳에서 날아온다고 할 때 선제 타격 역시 불가능합니다. 100발이 날아올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미사일이 날아온다,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기가 날아오면 그냥 다 죽는 것이죠. 250기, 100기 이렇게 날아온다고 해도 이거 만만하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단 한 기만 날아와도 안 되는 겁니다.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이거 선제 타격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어디를 막아야 할지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250곳 가운데 어디냐? 이게 확률상 러시안 룰렛이라고 있죠. 그것은 6발 중에 하나다. 이러니까 확률이 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발사대 한 곳에서 한 발씩만, 미사일 한 기씩만 날린다라고 하더라도 250기 중에 그 중에 하나, 이걸 맞춘다는 것은 북한 룰렛, 아주 고난이도의 북한 룰렛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250곳
가운데 핵탄두 1개를 날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 하고 마는 것이죠. 실제는 지금 나온 곳을 보면 발사대 한 곳마다 4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래서 1000기 중 그 1기를 예측해서 선제 타격해야 하는 겁니다. 핵탄두 단 1기가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김정은이는 돈이 없어서 미사일 1000기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데도 북한이 빈곤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돈이 없다고 무시를 참 많이 합니다. 대놓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 이재용이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이 주먹질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김정은이 돈이 없다, 북한이 거지다 이러면서 화를 돋구는 일은 그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번 이 김정은이가 내보낸 뉴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군은 북한이 장사정포라든지 미사일을 가지고 도발에 나설 경우에 원점 타격을 해서 무력화하겠다 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뉴스에 나온 전문가들이라든지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요상하다. 그래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다른 사람들인데 A씨가 발사대 중 일부는 모형일 거다. 그래서 250대는 아닐 거다. 거기에는 좀 모자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B씨는 저 발사대는 진짜다. 발사대 250대는 있다. C씨는 북한에 미사일 1000기는 아마 없을 거다. 1000기에 좀 모자라게 있을 거다. D씨는 북한에 미사일 1000기가 있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핵탄두 1000기는 없을 거다. E씨는 북한에 핵탄두 1000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탄두 소형화하는 데는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F씨는 북한에 핵탄두 1000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몽땅 한국에 다 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밖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번 김정은이가 이 발사대를 보여준 이 사건, 이것이 위험하다. 즉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바로 핵 공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재래식 무기 체계인 CRBM에 핵탄두를 일부 탑재해서 섞어 쏘기 방식,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거는 뒤에서 볼 미국 측 전문가, 미국이나 서구 측의 전문가들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음에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사무총장은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파멸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위험하다 하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엔젤로 주립대 교수 브루스 벡토리 8월 5일자로 인터뷰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이것을 보면 그는 대단히 이거는 사실이다, 리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5년간 많은 미사일을 생산했다 그러는 겁니다. 지난 5년은 우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인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러시아로부터 일부 자재를 얻었을 것이다. 일단은 이제 러시아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 11형 같은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참 진정한 위협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보다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체계를 비무장지대에 너무나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에로 시스템 같은 현대화된 체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은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미사일 1,000기를 발사하는 거,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저게 가짜라든지 저게 모형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압도적 파괴력이라는 것을 특히 이번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그래봤자 별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구나 하는 점이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한꺼번에 미사일을 1,000기를 쏘는 경우에 그거 정확도가 높을 필요가 없다. 휴전선에서 그 가까운 서울 수도권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1,000기를 발사할 때 정확도가 높아야만 거기 가서 맞는 게 아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공 신뢰도조차 필요 없다. 아무데나 튕겨나가서 부딪혀도 가다가 떨어져도 무조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방공, 바에다 동그라미 하는 하늘 이쪽 방공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 요격기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격기 포대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뉴스원 보도를 보면은 북한 미사일 1,000발 소나기 발사가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면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이것을 동시에 가동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제 미사일 1,000기를 날릴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거 이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 이것도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이 있습니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6,000발 이상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그 요격률 95%를 자랑한다고 하는 그 아이언돔 저고도 방공망, 이게 일부 마비된 상황이 있었죠. 그 사실은 5%도 그 침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은 황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것이죠. 2,500만이 빽빽하게 들어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생산 역량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래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말을 했지만 현재는 북한이 실제로 대규모 미사일 생산 역량에 도달했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대가로 미사일 기술 또 잠재적으로 생산 역량까지 지금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하다 하는 쪽에서는 에로 시스템을 사와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패트리엇 미사일과 그 포대를 사와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은 한미동맹 또 한미일 협력 이것을 떠올릴 텐데, 북괴가 우리를 공격하면 동맹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답은 예스가 아니고 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두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못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3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내보낸 그 내용인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예 제목부터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은 각자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 원칙은 각자 도생이고 이게 냉엄한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지, 미국이 어떻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학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의 답변입니다. 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두 나라하고 외교도 그렇고 경제적인 유대관계도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대통령이 문재인이건 대통령이 윤석열이건 혹은 이재명이건 상관없이 지금 미국이 볼 때는 북중러 그쪽의 동료이지 미국의 동지가 아니다. 이 자유세계의 동지가 아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허용된 나라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이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일본의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역 내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목적이다. 그걸 같이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일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 한국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딱 잡아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2025년에 창설하겠다는 그저 계획일 뿐이다. 아직 창설되지 않았다. 이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2024년에 대한민국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든 상관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상사태 이거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여기에 이 작전을 펼치지 않는다 하고 단언을 합니다. 그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일본 문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 또 하나는 타이완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버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반드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야기를 했죠. 주일미군의 그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한다.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이 3국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듯이 결국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이 3국 동맹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국 땅을 밟게 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는 그 한일 동맹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주 사납게 그 비판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실은 어떤가? 미국 측 답변입니다. 미국의 예측대로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3국 동맹 같은 일들은 그렇게 빨리 무르익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그 심드렁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우리 국내에서 튕기고 있는 이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실은 미국이 그다지 욕심내고 있지 않다. 그게 그렇게 갈 일은 아닌데 이거를 마치 아주 대단한 것을 쥐고 있는 것 마냥 우리가 협상 조건으로 흔들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볼 때는 좀 우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워싱턴 쪽에서 지금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면서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 미군은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해야 되고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그거 다 맞다는 식으로 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억제가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다. 미국에게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러시아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중국과 같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윤활유처럼 도구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쪽이 지금 이제 계속 결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동시에 전쟁이 여러 발발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미국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막강한 미국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금 억지력 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앞당겨서 전쟁이 나면 대책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금보다는 좀 덜 불리하게 이런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무기 생산 이것으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다 대줄 수 없다. 나토에도 그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도 돈 내지 않으면 미국이 지원을 줄이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도 현실적인 미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미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은 최대한 다른 누구를 좀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막고 그 시기를 뒤로 늦추고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군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팀도 짜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비도 구축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미국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오커스나 쿼드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필리핀까지 들어와서 그 태평양 쪽에 인도 태평양 쪽에도 또 그 저지선을 구축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한 것이 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군수 비축량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우리 한국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은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탄환 재고량이 부족했다 하고 민주당 쪽에서 아주 지적을 하고 성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은 전쟁 대비 물자, 식량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부탄가스 사고 라면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정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기 주겠다, 뭐 주겠다 그러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자기 살궁리를 할 때 이 작은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돈이 적죠. 땅도 좁고 국민도 적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전쟁을 치른다든지 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힘도 없고 역량도 없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 이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미국은 그거다.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지금 미국이 자력으로 전쟁을 치를 자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없다.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요한 거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로서는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은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방위산업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한국은 전쟁에 무기를 공급해주는 나라다.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 진영의 병기창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토의, 인도태평양 가깝게 좁게 보면 동남아 거기에서 미국 편에 서 있는 이런데 한국은 무기를 대주는 병기창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팔겠다, 무기를 주겠다 이랬던 것이 이해가 되죠.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유세계의 반대편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고 보면 이 한반도라는 것이 북측 김정은이는 싸우고 있는 한쪽 편에 무기를 대주고 있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과 싸우고 있는 한쪽 편 여기에 무기를 대주는 병기창이다. 이러면 이제 섬뜩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 측의 군수공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요즘에는 나토에서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죠. 회원국도 아닌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세계가 양분돼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저쪽 편의 1차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 자유진영에서는 한국은 그런 나라야. 뭐 이중 스파이 같은, 박쥐 같은 그런 나라야 하면서 쓸모가 있으니 쓰겠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가도 역시 한국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같은 핏줄은 아니야. 그러니 또 이용하거나 겁을 주고 혹은 정 안 되겠다고 하면 공격해서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여기고들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어떠냐? 근래에도 좀 나오고 있죠.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말로 나오면 정부 측에서 그건 아니다 이러고, 정부 관계된 사람들이 전술핵 배치도 고려해 봐야 될지 모른다 하면 전문가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눈앞에서 계속 사탕을 흔들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결론이 나와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절대 반대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미국의 생각을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은,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일자 미국의 소리 뉴스에 미국 국방차관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 궤도에 변화가 없으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이 핵 태세와 핵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빵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국방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국 정부는 절대 반대다, 노라고 밝힙니다. 게다가 이런 소리도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이 가공할 만한 위험 앞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데 너희 죽지 않으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확장 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한국에게 한국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될 만큼 키워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 측, 그 진영의 무기공장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할 때 돈을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면 가서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죠. 그 바탕에는 한국은 계속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뒤로는 계속 그쪽에 미소를 보내고 그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손만 내밀면 잡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바탕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으로 가보면 2024년 6월 17일에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탕 흔들기다. 그런데 이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대한다 하고 분명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때 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서 미국이 핵태세를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즉 결국은 미국이 핵무기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 미국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때가 오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만약에 정말로 전술 핵무기를 미국에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렇게 할 거다. 갖다가 재배치하자라고 할 거다라고 합니다. 하려면 할 텐데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초당적인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초당적인 입장이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똑같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떤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재명보단 윤석열이 낫다. 김건희보다는 이재명 씨 부인이 낫다. 이런 정말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의 이 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세계는 알고 있다. 자유세계도 알고 있고 저 집단주의, 공산주의 세계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좌파 정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몇 번 잠시를 빼고는 내리 좌파 정권이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공 정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도 의미심장합니다. 자, 미국이 왜 한국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미국은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또 순진한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 한국에 핵무장을 하면 김정은이는 핵탄두를 더 많이 생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 북한 무기고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선제 타격도 불가능하게 만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앞에 들고 나오게 한 게 그게 지난 5년간의 일이다. 러시아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 그 지지대의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노리는 곳이 특별히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 로버트 피터스가 한 이야기가 북한의 작전이 이렇게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앞에 잠깐 언급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이는 우선 1단계로 1,000기의 미사일을 서울 등의 소나기식으로 동시 발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있지는 않죠. 한국 측에서 요격기라든지 하는 걸 여기에 거의 다 소진하게 만든다. 결국 한미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저 쏘는 미사일 1000기는 그 자체로 임무 수행을 하면서 우리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파괴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 임무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시에 미사일 1000기는 무엇을 위한 총알바지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1000기 미사일을 소나기처럼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그러면 이쪽이 거의 무력화되니까 요격을 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 성공률도 대단히 높아지겠죠. 신뢰도를 높인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원하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성공을 한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사일 1000기하고 이 핵탄두, 이거는 이제 소형 핵탄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같이 발사를 할 거다. 같이 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사일 1000기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소형 핵탄두는 여기에서 마치 앞에 그 보디가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핵탄두 자체의 성공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공격,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김정은이가 노리는 곳은 어딜까? 흔히 이렇게 말들을 하죠. 윤석열, 김건희는 용산, 또 한남동, 관저, 거기에 뭐가 직접 떨어지지 않으면 신경 안 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북한 그 김정은이도 알고 있다. 가까운 예로 오물풍선 때도 그랬습니다. 용산에 떨어지기 전에는 아예 무관심했다. 하긴 그곳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소나기 퍼붓듯이 이렇게 미사일을 퍼붓게 되면 용산에도 한남동에도 떨어질 거고, 뭐 서울이 초토화 될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번에 이런 2단계라는 것을, 그게 출발은 동시에 하겠지만, 이런 작전을 편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점령이 가능하다. 어떤 좁은 영역을 점령하고 빠지는, 그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즉 그런 식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 정도라면 서울 점령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얻는 것은 앞에서 무수히 이야기를 했던 그게 없을 거다, 그 기술이 없을 거다 하는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죠. 김정은이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또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 인증이 된다. 그렇다면 이 2단계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핵탄두 타격은, 그 타격점은 정부 세종청사, 세종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목표라면 우리나라의 국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